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언제나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이재명이 바라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나라,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로,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의 국가입니다. 국토와 국민과 권력을 가진, 주권을 가진 자주 독립 국가이고, 그래서 정부는 강대국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드는 안 됩니다. 사드는 가고 평화가 와야 합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은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의 관계이고 우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들의 종속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 아니라 찬성 할아버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심지어 전쟁의 위협을 높여서 우리의 존속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찬성해야 합니까? 반대해야 합니까? 국가 지도자는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정책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익을 해치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것이 비록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더라도 자신의 명확한 철학과 의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칙과 철학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공존하고 협력하고 서로에게 얼마나 더 손실을 입히는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나눌 수 있는지 공존, 공영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평화롭게 한반도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주적 균형 외교, 외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자주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서 외교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단과 추진력을 가진 시진핑과
트럼프와 아베와 푸틴과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와 장소에 따라 입장이 바뀌고 두려움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무섭고 힘든 길이라도 가야 될 길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가진 나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는 이재명이 이 나라에 권한을 갖게 된다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드 투쟁하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드는 특정 지역의 문제,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구한말의 위기에 빠뜨렸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듯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릴, 어쩌면 존망의 위험으로까지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미 강대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미 정해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봉합하자가 아니라 잘못 깨어진 단추는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봉합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재벌과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결탁해서 우리 다수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아가고 기회를 독점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과 꿈을 빼앗아가는, 절망하게 하는 나라, 기회와 자원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어 효용을 발휘하지 못해서 국가 발전이 침체되는 그런 나라, 이제는 그런 나라 아니라 희망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정한 나라 우리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재벌들의 황제 경영을 폐지하고 재벌과 기득권자들이 정치 권력을 희롱하면서 불법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약탈해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경영 성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2천만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의 성과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탄압받지 않는 그런 공정경제의 나라도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이 나라의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너무나 받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경제가 침체되고 온 나라가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미래는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존중되고 노동자의 힘이 강화돼서 노동자의 몫이 정당하게 배분되는,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이 구매력으로 작동해서 기업들도 다시 투자할 기회가 생겨나는 정상적인 경제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560만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80만 명이 매년 폐업하고 빈민으로 추락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자영업자도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중에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엄청난 초과 수익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사내유보금이 1년 국민 총생산의 절반이나 되는 770조 원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의 돈이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니 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창고에 쌓는 특정 소수의 돈을 일부나마 세금으로 걷어서 다수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몫을 늘려서 경제가 정상순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고 지나치게 낮은 슈퍼리치 초고소득자, 초고수익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반드시 증세를 해야 합니다. 증세한 돈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장애인 모두에게, 농어민, 축산어민에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9세 이하 청년, 학생, 아동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되 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성남처럼 지역사회에서만 쓸 수 있는 자영업자, 영세상인, 골목시장,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경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내고 있는 세금, 매년 쓰는 400조의 예산에서 대통령이 완전 자유재정으로 쓸 수 있는 142조 원에서 일부만 조정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쓸데없는 4대강 토목공사, 자원외교 방위비리, 순실이 창조예산 이런 거 안 하고 기본소득 7%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아니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즉시 살아날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보유세, 대한민국의 국가재산의 66%를 단 10%의 상류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50%는 대한민국 국가재산의 겨우 2%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빚쟁이들입니다.
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 불평등과 격차를 조금이나마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세를 2% 냅니다. 자기가 가진 차 가격의 2%를 내는데 연간 350조의 양도소득, 불로소득이 생기는 6,500조의 토지에 대해서는 단 9조 원, 0.14%의 보유세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을 미세하게나마 시정하기 위해서 15조 원 정도의 세금을 보유세를 더 걷어도 0.4% 자동차세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0.4% 15조 원을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을 그것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국민들의 주머니는 불러질 것이고 골목 상권은 살아날 거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경제 순환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로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집 가지고 있어서 더 세금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여러분 계시죠?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계산기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내가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 3인 가족 9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국민들이 95% 이상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의 50%는 아예 땅이 없습니다. 내지 않고 받습니다. 땅이 있는 사람도 요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코딱지만큼. 집터 극히 소액을 내고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전체씩 가진 사람들, 땅을 수십만 평 가진 사람들,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계산해 보십시오. 이 중에는 해당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옳은 정책인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정부도 정치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대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재명이 표를 얻으려고 거짓말한다고 모욕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 소수에게는 그게 손실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게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 포퓰리즘이다, 공짜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박근혜로 대표되는 이 나라의 소수 특권층 기득권자들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됐습니다. 박근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까? 국민이 탄핵했습니까?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은 국가기관이 한 것이 아닙니다. 탄핵 결정에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해야 합니다만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라면 국민은 그에 승복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한 그 우리의 머슴 대리인에게 항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은 위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이 아니라 속고 지배당하는 못난 국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으로 각성하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행동하는,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 절대로 존재하기 어려운 무혈의 촛불혁명을 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 제대로 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동서울대학교를 오는 길에 매화꽃이 피는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봄이라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강물 위의 파도는, 물결은 요란하게 앞으로도 뒤로 옆으로도 가지만, 그러나 이 땅 속에서는 봄이 준비되고 그 물길 밑에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독립의 나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 자영업자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정한 나라는 우리 국민의 거대한 힘으로 이미 준비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보할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우리 앞에 짧은 승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짧은 승부로 지난 70년간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다시 부패하고 폭압적이고 국민을 아프게 하는 소수의 특권,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 다수의 이 절절한 염원들이 제대로 관철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고 촛불을 들고 함께 싸웠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위에 떠 있는 조각배들입니다. 배가 크냐 작으냐, 배들만 비교하면 거대한 배가 언제나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배의 크기가 아니라, 배의 성능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이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혔고, 나라를 살린다는 이름으로 나라를 죽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그 주인이 원하는 바가 공정한 나라이므로 그 주인들이 소수 특권 세력의 역사적 퇴장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러기 때문에 공정한 나라, 적폐가 청산된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갑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혁명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꿰을 뿐입니다. 거대한 소수 특권의 적폐 세력, 그 적폐 세력을 상징하던 우두머리 하나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 몸통, 부패한 정치 세력, 그 뿌리, 횡포하는 소수의 경제 기득권자들, 특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소수의 재벌 가문들, 그들을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란 벽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권력 담당자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기회가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각자가 기여한 몫이 보장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위하여, 진짜 교체를 위하여, 세상 교체를 위해 우리가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교체를 원하면 힘껏 들고 흔들어 주십시오.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죠.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 원래 컨셉이 그게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좀 듣고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듣고 제가 답도 할 겸 의견도 낼 겸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우리 잠깐 추가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시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지금 4시부터 또 일정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권한을 갖고 하겠습니다. 딱 3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사진을 찍는 인증샷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손을 좀 들어주시죠. 3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제일 먼저 드신 분, 회색 옷 입으신 분 마이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좀 더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남 좌파 고승용입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적폐청산의 가장 커다란 시발점이 뭘까 밤새 고민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부관 참시의 대상이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잡혀진 현재 대한민국 서운 질서, 거기에 대해서 미래 장래 시장님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좀 저한테 그리고 여기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이 비정상의 뿌리는 친일 매국을 청산하지 못하고 일본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일본을 위해서 부역하던 자들, 심지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에게 이 나라의 권력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친일 세력이 쿠데타 세력으로, 쿠데타 세력이 신군부 세력으로, 그들이 다시 3당 야합한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얼굴을 바꿔서 끊임없이 그들이 지배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친일 매국 세력들의 쿠데타 신군부 세력들의 그 잘못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지금 말씀하신 서운 제대로 다 밝혀서 박탈할 거 박탈하고 부여할 거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 평가와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심고 자신들의 또는 자신의 선대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훈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가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국립묘지에 갔을 때 이승만, 박정희의 묘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배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과 타협해서 권력을 가진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권력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위를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네, 저기 그 카메라 앞에 계신 분, 저 검정색 옷 입으신 분. 예. 목동에서 왔어. 한양 목동에서 왔어요, 목동.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온 목동에서. 우진이 엄마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뵌 분들이거든요. 근데, 근데 입술이 다 부르트시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저도 입술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네, 발음이 잘 안 되시니 보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부르트고 있네. 네. 2차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웃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자꾸 웃음이 그렇게 나오네. 네, 아까 사회자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마 오늘부터 열흘간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탄핵 전과 후로 나눴습니다. 탄핵 전에는 아무래도 탄핵에 집중해야지 너네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선거운동 하느냐라는 사회적 이런 안 좋은 시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좀 진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탄핵이 됐고 탄핵으로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 아젠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에 참여하지 않던 즉 촛불에 집중하던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하던 분들한테 새롭게 기회를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과거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때가 됐다. 새로운 미래는 정치에서 시작된다. 또 그 정치는 민주당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는 이미 국민이 만들어 놨다. 정권 교체를 특정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을 뒤따라왔어요. 국민보다 앞서려고 앞에서 먼저 가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뒤따라오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의 손을 잡고 아니면 목을 잡고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아마 탄핵에 집중하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테고 여러분도 많이 참여시켜 주십시오. 뭐 싫다는 사람 굳이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많아요, 많아.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물어봐서 하겠다는 사람 많이 참여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안한데 이거 약간 현찰에 관계된 얘기라서 보통은 나라의 운명은 국민 과반수 다수결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보면 뭐 누구는 얼마만큼 많고 누구는 얼마만큼 적고 이런 얘기 보니까 야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론조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조사 결과는 사실은 그래요. 그걸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런 거죠. 전화하니까 물어보니까 95%는 귀찮아서 전화를 그냥 다 끊어버려요. 귀찮아. 그런데 그 중에 한 5% 정도가 한번 받아볼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 유명하지.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선에 됐어요. 근데 그만하고. 근데 이 경선은 지금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150만 명 참여했거든요. 인구 5천만의 3%가 안 됩니다. 100명 중에 3명, 여기 한 1,500, 2,000명쯤 될까요? 1,000명이면은 30명. 100명 중에 3명, 300명 중에 10명. 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 중에 3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다 안 하는 일을 굳이 전화해가지고 손으로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핸드폰 인증하고 몇 번이십니다. 네 고객님. 이거를 감수하고 또 200만이 신청하면 200만이 다 투표하느냐? 보통 60%밖에 투표 안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굳이 투표하는 날 오늘 하루 종일 전화 오는 거 기다려야지. 이래가지고 왔어 안 왔어 이거. 요거 아주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이한 사람들은 기억해 두십시오. 이 특이한 사람들은 그냥 누구가 좋아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야 돼.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꼭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선거법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열흘 동안 전화해보고 싫어 그런 사람 치우고 평소에 보면 다 알아요. 누가 좋아하는지. 카톡방에 방이라도 하나 만들고 이래서 확인된 사람만 그 사람들만 가입을 시켜서 한 명이 100명씩만 하면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뭐 어느 쪽으로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우리 여기 성관이 계시죠? 괜찮죠 이거는? 네. 뭐 본인이 아니면서 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저 사드는 어디 거기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시죠. 여러분 좀 네, 양해해 주시면. 멀리서 오셨으니까. 예, 네. 우리 저 멀리서 오셨으니까 사드 사드는 관련 제가 모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질해 주십시오. 자, 힘내라고 거기 다시 어디-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에서 오신 거예요? 성주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전만찬나 이주 여성 협회인데요. 아, 네. 네,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서. 네. 저희 사드로 인해 한국에 200만 이주민하고
발만 다문화 가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만 뿐만 아니라 처리를 되도록 이재명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이재명은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에는 신화가 많습니다. 성역이 많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을 비판하는 겁니다. 재벌을 욕하는 거예요. 증세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표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의 정치는 그랬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하면 비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정의와 진실이 그대로 관철되는 나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화와 금기는 거의, 아니, 확실하게 100% 기득권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뭔가를 엄청나게 훔쳐서 많이 해먹고 있는 자리에 도둑 맞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곤란하기 때문에 애비 이렇게 해서 금줄을 쳐놓은 겁니다. 애비 오지 마라. 종북몰이가 그런 거죠. 사드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이익되고 대한민국에 손해되면 미국이 하자고 해도 반대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드에 대한 정보가 왜곡됐기 때문에 북핵 미사일의 방어 대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핵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가 이 사드 때문에 중국이 뒷걸음질 치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북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개발 억제를 위한 공조가 무너져서 북한이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어요. 중미 군사 분쟁이 생기면 한반도로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남북의 군사 대결에다가 중미 군사 대결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고 배치했더라도 철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특히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표가 안 되더라도 제가 표 떨어지는 거 알고 합니다. 사드 반대하면 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찬성하든지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금기를 깨야 합니다. 그 성역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드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국민 다수 우리의 가족들이 다 노동자인데 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을 못합니까? 무슨 성과연봉제를 폐지합니까?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야지. 그래서 상향평준화해야지. 어떻게 하향평준화하자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언론들로부터는 소위 사회 기득권자로부터 비난받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표 떨어지지만 노동자 출신들을 노동장관을 지켜서 노동자를 보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이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신화들을 다 깨야 하고 금기와 성역들을 다 깨야 합니다. 그 깨는 길을 여러분 같이 갑시다. 네, 좀 더 하시죠.
네. 지금 막 억울해가지고 난리니까 이쪽 줄 한 번 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한 분만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죠. 아, 예. 저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쪽 태어나 줄 주셔서 양보해 감사합니다. 주세요. 시장님, 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팬분들하고요, 얘기를 해보면, 준조세라든가 법인세 정상화를 자꾸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직업이 또 그쪽 계통이라 글을 써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준조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법인세가 정상화지 인상이 아니라는 것과 준조세가 우리한테 비치는 그 영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벌들이 지금 실제로 내는 세금이 영업이익 중에서, 이거 돈 안 벌면 세금 안 냅니다. 영업이익이 생기면 12%를 실제로 내고 있어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38%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는 비용 뺀 이익이 1억 5천을 넘으면 38%를 내고 있어요. 월급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00조를 벌어도 12%만 냅니다. 명목 세율은 2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세율 최대치가 22%입니다. 자영업자는 38%입니다. 왜요? 재벌은 힘이 세니까. 이재용처럼 돈 좀 갖다 몇백억만 갖다 바치면 몇 천억, 몇 조를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뇌물 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겨우 줘봤자 푼돈이잖아. 줄 돈도 없고. 그래서 이 재벌들의 감세 역사는 정말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망가져 온 만큼 세금이 올라간 일은 없어요.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떨어져 왔습니다. 22%까지. 그래서 올리다는 게 아니라 정상화해야 된다. 그 말이 맞죠. 네. 그런데 정상화도 올리는 건 올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상화하는 게 맞죠. 8% 올리면 15조 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15조 원, 이게 참 묘하게 일치했는데 어쩌다가 다 15조 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재벌 대기업들 440개에 대해서만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8%만 올리자. 중소기업도 다 빼고 59만 개 다 빼고 440개만 했더니 묘하게 15조 원이 나왔어요. 평균 15조 원. 그런데 제가 국토보유세도 아까 15조 원 했잖아요. 30만 원, 1인당 30만 원에서 15조 원. 근데 준조세 그게 또 이상하게 15세가 된 거예요. 15조가. 그게 뭐냐면 판교 개발을 같은 걸 해서 아파트를 예를 들면 누군가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하면 지금 우리 성남 시민들 많으니까 이 예를 쉽게 들을 수 있겠네요.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제가 성남시한테 5,300억인가 500억인가 하도 많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5,500억 정도를 제가 벌어줬습니다. 이게 민간 개발을 하려는 거죠. 뺏었거든요. 뺏어가지고 결국은 대장동 개발 이익 5,500억을 1공단 공원부지 만들고 뭐 임대아파트 부지도 한 1,800억짜리 받고 등등 해서 5,500억 정도를 벌었는데 그 대장동을 개발하면 이거 성남시에 주고도 좀 남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이거 안 뺏었으면 민간이 다 먹었을까요? 그걸 5,500억을. 난리 났겠죠. 좋아 죽을 뻔에다가 다 망해서 다 감옥 갔어요. 이재명 때문에 다 감옥 갔어요. 저기 뇌물 주고 그러다가. 근데 그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5,500억을 주고도 돈이 남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 또 있습니다. 환경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이익금. 왜냐하면 그 돈을 버는데 이만큼 남으니까 이만큼은
도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버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한 내야 되잖아요. 그걸 법정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간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재벌 대기업들 또 전경련, 여기서 매년 정치권에 요구하는 로비가 그겁니다. 이거 안 내게 해달라. 좀 더 많이 벌게 해달라. 홀랑 다 먹게 해달라. 비용은 자치단체나 국가가 다 떼고 우리는 돈 벌어 다 가져가게. 우리가 돈 벌고 나면 상하수도도 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학교용지는 교육청 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도 돈이 되니까 15조 원 정도가 되는 그 돈을 안 내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거를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슬쩍 이름을 바꾼 거예요. 듣기 좋게, 나쁘게. 야, 이거 나쁜 거구나. 이게 나쁜 겁니까? 근데 요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니까 준조세란 이 15조의 법정 부담금 더하기 요거에 한 10%쯤 되는 비자발적 후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이 돈 내는 거죠. 여기 평창에도 내고 순실한테도 내고 뭐 이런 거. 예? 요게 1조 4천억쯤 됩니다. 요거 후원금이죠. 요건 좀 나빠요. 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준조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준조세 16조 4천억을 폐지해달라. 끊임없이 정치권에 로비를 했는데 어떤 후보께서 그걸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확인하느라고 나쁜 놈 소리 들었어요. 뭘 그리 꼬치꼬치 따지냐고 싸가지 없이. 네? 제가 뭐 물어봤는데 그거 잘못 말한 거다. 그거 아니다. 그때 표현 실수한 거다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 자꾸 딴 얘기 하시니까. 좀 이해 좀 하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갈등 겪을 일은 아니고 확인해야죠. 그죠? 결국은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확인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그 뜻이 아니다. 15조 원 법정 부담금은 아니다. 제가 꼬치꼬치 확인했죠. 왜? 국민들이 그 내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제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 여러분이 30만 원씩 1인당 가구당 30만 원 내지 120만 원, 90만 원 내지 120만 원 낼 뻔한 거 제가 막아줬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네, 이제. 예.